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 시간의 주제는 변압기 시험 중에서 이제 타입 테스트 두 가지가 있었죠. 뇌 임펄스 뇌전압 시험, 그다음 온도 상승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뇌 임펄스 시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절연 시험의 하나의 이제 일종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타입 테스트에서만 행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뇌 임펄스 시험은 특별히 낙뢰가 원인이 되세요. 낙뢰가 선로를 통해 가지고 선로 구간에 이제 직격뇌가 이제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선로를 타고 그게 이제 진행파가 되어서 이제 우리 이제 설비에 다가서는 것이죠. 이제 여기는 이제 변압기니까 변압기 쪽으로 다가서는 거죠. 이제 그 변압기를 갖다 이제 직접 맞는 건 아니고 이제 피대기를 거쳐서 감쇄된 어떤 제한 전압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때 그걸 갖다가 이제 이 권선의 절연력이 이제 견뎌내는지, 이 변압기의 절연 능력으로 이제 그걸 갖다 견디어낼 수 있는지를 갖다가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뇌서지 형태는, 이 뇌서지 형태는 굉장히 빠르게 어떤 상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혹하다는 이야기죠. 칠판 한번 가보죠. 절연 파괴 가능성을 높이는 절연 파괴 가능성을 높이는 전압의 변수는 뭐냐, 이거를 약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죠. 절연 파괴 가능성을 높이는 전압의 변수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두 개의 접점이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접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고전압을 걸어요. 고전압을 걸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여기 사이에다가 이제 절연물을 갖다가 채울 수가 있겠죠. 여기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변압기니까 유입식 변압기라고 생각하면 여기다 오일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 절연 상태를 갖다가 이제 검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연력이 부족하면 이쪽으로 이제 절연 파괴가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절연 파괴가 발생하겠죠. 서로 이제 정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빵하고 터지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래서 그렇게 절연 파괴 이 가능성을 높이면 이 전압의 변수는 뭐냐. 이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가 이 전압의 크기입니다. 크기. 전압의 크기가, 즉 말하면 이 전압의 크기를 갖다가 시험기가 있다 그러면 이 시험기를 여기 한쪽은 접지를 잡아두고요. 시험기 전압을 갖다 쭉 올리면 어느 순간에는 절연 파괴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전압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전압의 절연 파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전압의 지속 시간입니다. 당연히 지속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혹한 거죠. 즉 절연 파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용주파 뇌전압 시험할 때 항상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죠. 60초 이렇게. 그 다음에 유도 뇌전압 시험 할 때도 2배의 전압, 그리고 2배 주파수로 한 경우는 60초 이렇게 계산한 칙도 IEC에서 만들어 놨죠. 이렇게 해서 지속 시간도 이게 절연 파괴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에 또 들어갑니다.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전압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같은 전압을 걸더라도 뭐냐면 전압을 갖다 빠르게 상승시키느냐 느리게 상승시키느냐. 한마디로 기울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상승 속도, 전압의 상승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가파르게 전압을 끌어올리느냐, 상승하느냐. 그러니까 전압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절연 파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뇌서지 파형은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가파르게, 여기까지. 굉장히 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혹한, 절연에는 굉장히 가혹한 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연 파괴 가능성을 아주 높이는 그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뇌서지의 가혹성은 일단 크기가 크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매우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 굉장히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이 이 뇌서지의 가혹성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침입해서 들어왔을 때 직렬로 배치되는 정전 용량들, 이렇게 자생하는 것들이죠. 자생한 정전 용량들이 직렬형 정전 용량과 그 다음에 대지 정전 용량들이 이렇게 불평등하게 막 분포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 이 전압이 걸릴 때 뭐냐면 굉장히 불균일한 형태로 걸립니다. 어떤 데는 더 많이 걸리고 어떤 데는 조금 걸리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러죠. 많이 걸리는 데서 이제 절연 파괴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들어와서 우리가 진행파라고 부르는데
오픈된 지점에서 반사돼서 들어오고 왕복 진동하면서 입력된 그 서지 전압보다 훨씬 더 큰 전압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아주 복잡한 특성들이 나타날 건데, 어쨌든 이 시험 한 방을 통해 가지고 정해진 그 뇌서지 전압을 집어넣어서 뭐 건전하면 뭐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시험이 바로 이제 뇌임펄스 뇌전압 시험이 되겠습니다. 뇌임펄스 뇌전압 이제 시험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임펄스 전압, 즉 뇌서지를 이제 모사하는 거죠. 뇌서지의 어떤 상승 기울기와 어떤 크기를 갖다가 이제 모사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아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하나가 크기에 대한 요소가 있었고, 가혹도에 대한 것은 절연체험 할 때 크기에 대한 가혹도가 반드시 주어져요. 그래서 항상 얼마까지 상용주파 뇌전압 시험도 전압을 얼마까지 걸지 다 크기에 대한 것이 데피니션이 되죠. 정의가 되죠. 그 다음에 상승 속도가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지속 시간, 얼마만큼 지속을 시킬 거냐. 이 세 가지 가혹도가 정확하게 정의가 돼야 돼요. 상용주파 뇌전압 시험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크기는 아까 뭐 22.9kV 변압기다 그러면은 뭐 50kV라는 크기로 50kV 그것은 RMS죠. 시로치로 50kV RMS로 걸고, 그 다음에 상승 속도는 주파수가 정해지잖아요. 상용 주파라는 주파수가 정해져. 그래서 전압의 스피드가 결정되는 거죠. 그 기울기가 결정되는 거죠.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 다음 지속시간 이제 60초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뇌임펄스 뇌전압 시험도 이 세 가지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갖다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여기가 크기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어디까지 이제 끌어올릴 거냐, 이 시로에 대해서. 이제 고기가 이제 피크점에 대한 어떤 크기가 정의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승 속도, 요 기울기가 되겠죠. 요 기울기. 자, 요 상승 속도는 요 시간이 정해지면 되겠죠. 여기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요 기울기가 가파라지겠죠. 그래서 요거 시간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여기 부분. 자, 그 다음에 뇌 임펄스 전압을 자, 지속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상대적인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속 시간으로. 한번 확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죠. 그때 여기 50% 여기 피크의 50%가 되는 값에 이르는 시간. 자, 그걸로 이제 상대적인 어떤 지속 시간 를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시간들이 이제 여기 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표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하게 되면 표준 임펄스 파형들이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임펄스 시험기가 있고, 임펄스 시험기에다가 이제 변압기 본선에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이뤄갈 수.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험하지 않는 모든 본선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접지로 다 컴먼시켜서 연결한다. 그래서 다 등전유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요 코일에 대한 평가만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서 요 시험기에다 넣는데, 이제 요거는 뭐 아주 개락적인 그 시험기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여기보다 뭐 훨씬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여기 이 저항에 의해 가지고 여기 상승 기울기를 결정해주고, 결국은 이제 우리 시정수라는 거죠. RCLO에서의 시정수 있잖아요. R 곱하기 C에 의해서 뭐 여기 기울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기울기를 갖다가 이제 조정해주기 위한 어떤 저항이 되고, 이제 요것은 여기까지 이제 지속 시간이 여기 50% 이게 피크 찍는데 반까지 떨어지는 데까지 그 시간을 시험기에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 시정수를 조정해 주는 게 이제 요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충전 시, 요거는 이제 방전 시에, 요거는 충전 시고, 이거는 방전 시에 그 시간을 갖다가 이제 맞춰주기 위한 어떤 저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이 값들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복잡한 회로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여기 시험기 구성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스파크 갭이 있죠. 그래서 스파크 갭이 어느 값 이상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스스로 이제 여기서 방전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기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제 시험 시료는 이와 같이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본선에 대해서 다 보겠죠. 그죠? 자, 뇌임펄스 시험의 어떤 전압은, 기준 전압은 한 이런 정도 전압을 사용합니다. 대개 아까 우리가 그 상용주파 뇌전압 시험에서 요 클래스를 봤으니까, 그때의 뇌임펄스 전압은 요 두 전압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합니다. 125를 쓰든지, 이제 150을 쓰든지. 이거는 이제 뭐 한정각 같은 경우는 이제 150을 기본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산업용 계통들에 이제 납품되는 기기들은 보통 요 클래스로 시험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한 단계 조금 그 레벨로 따지면 저감된 레벨이죠. 그리고
170 클래스에서는 154 솔로에 설치되는 기기들이죠. 거기는 이제 표준으로 750B를 때리고, 그 다음에 저감된 수치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요 수치를 때리죠. 변압기 같은 경우 요 수치로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압기 같은 요 수치로 시험한다고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저감된 절연의 시험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값을 갖다 표준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변압기는 상대적으로 절연을 잘하기 어려우니까 피레기 보호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피레기가 변압기 양단에는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변전소 입구와 출구에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변압기 양단 양측에는 또 피레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시험파형, 표준 시험파형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 곱하기 50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곱하기는 이제 곱셈이 곱하기가 아니고 두 개를 갖다가 이제 구분하는 구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이게 구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1.2 마이크로 세컨드하고 50 마이크로.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상승 속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마이크로 세컨드 이내에 그 피크까지 끌어올려라. 개념은 그래요. 개념은 상승 속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혹도를 이 기울기보다는 실제로는 좀 더 가팔라야 된다. 시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이죠. 피크를 찍고 50% 정도 값이 떨어져 50% 값이 됐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죠.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지속 시간의 가속도 벡터로 삼는 겁니다. 50 마이크로 세컨드를. 우리가 이걸 파두장, 파미장 이렇게 부르죠. 이걸 다 파두장이라고 부르고, 예, 파미장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이 파미장은 지속 시간에 대한 가속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파두장은 이 상승 속도, 이 기울기, 가파른 길기에 대한 가속도를 갖다 결정하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속도로 시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 이제 표준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명판상에 기재할 때는 뭐만 써주냐면 요렇게 여기 크기만 갖다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125kV, 뭐 이렇게 650kV,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어떤 기기는 요걸로 표시가 돼 있겠죠. 요 값으로 표기가 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 크기에 대한 가속도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 값은 뭐냐면 RMS 값은 아니죠. 피크 값이라는 얘기죠. 순간 피크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할 때의 어떤 이 파형에 대한 여유는 어느 정도 주냐면은 크기에 대한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제 오차가 나도 이제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기 1.2 마이크로세컨드 이게 상승 기울기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상당히 좀 여유가 있죠. 자, 그 다음에 50만, 이게 뭐 사실 여유가 맞는 게 아니죠. 이게 시간이 워낙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30%라는 시간으로 시간으로 바꾸면 얼마 안 돼요. 그죠? 이건 50 마이크로 세컨드,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20%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파형으로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한다고 이제 이 IC 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형을 갖다가 우리는 풀 웨이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첩트 웨이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첩트 웨이브는 요 시험 파형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전압까지 끌어올리고요. 한 40%, 최대한 40%까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빨리 여기서 잘라버립니다. 여기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방전이 일어나도록, 그 스파크 갭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방전이 일어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작게 잘리는 파형, 그래서 잘린 파형으로 시험한다. 첩트 웨이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파형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풀 웨이브로 한 번, 아니면 뭐 여러 번 때려서 이제 시험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퀀스를 조합해가지고, 이제 이게 시험 시퀀스가 있습니다. 이 시퀀스를 갖다 조합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요런 순서대로 합니다. 먼저, 좀 작은 값으로 이제 때린다는 얘기가 처음 시험할 때는 한 50에서 한 70% 정도 풀 웨이브에 50에서 70% 수준으로 때린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당금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풀 웨이브로 풀 웨이브로 한번 매기는 거죠. 풀 웨이브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절단된 그 촉트 웨이브 파형으로 두 번 시행한다는 거죠. 여기서 풀 웨이브보다는 좀 더 큰 값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방전시켜 버리죠. 급하게 방전시키면 전압이 훅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파형으로 이제 두 번 정도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풀웨이브로 뭐 1.2 곱하기 50 마이크로 세컨드 요 파형으로, 그
다음에 크기도 125. 아까 이 투투나인 기기 같으면 요걸로 하면 되겠죠. 120kV까지 끌어올리겠죠. 여기 크기가 125. 뭐 이런 식으로. 자, 요런 파형으로 여기를 갖다가 테스트를 해서 여기 시퀀스대로 평가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단파 요것의 그 초핑 타임은 되게 이제 보통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풀웨이브에서는 1.2 마이크로세컨드가 그거보다 약간 긴 시간, 이게 좀 3에서 6 마이크로세컨드 근처에서 여기다가 초핑 시킨다는 이야기죠. 전압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방전시켜 가지고 방전되도록 이제 그 정도의 이제 갭을 벌려 놓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온도 상승 시험입니다. 온도 상승 시험은 이제 변압기가 이제 전격 운전까지 했을 때 곤선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는 그 절연물이 열화가 되지 않는 온도 내에 있는지, 즉 이제 그 온도는 이제 우리가 미리 정의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로 온도를 상승할 수 있는 온도 상승의 한계값을 정해놓고 그것이 이제 규정된 온도 범위 내에 존재하는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검증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 상승 시험에는 세 가지 시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부하법이 있고, 그다음에 반환부하법, 그다음에 단락법,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변압기를 갖다가 이제 온도 상승 시험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정확한 것은 실제 부하를 걸어서 실제 전격 전압을 걸어가지고 전격 전류를 흘려가지고 그 테스트를 하면 가장 정확한 테스트가 되겠죠. 그렇게 시험하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실부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은 그 변압기가 용량이 작은 변압기 같은 경우는 뭐 실부하를 걸어주는데 뭐 전원 설비에 또 소형 전원 설비만 가지고 소형의 설비만 가지고도 가능할 거고, 그다음 부하량도 작으니까 실부하를 걸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실부하법은 소용량 변압기에만 적용하는 방법이지 대용량 변압기 뭐 100MVA 이상 뭐 그런 데는 변압기에다가 실부하법으로 테스트는 하려고 해도 그런 전원 설비 갖추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걸 갖다 이제 시간을 갖다가 엄청 오랫동안 해야 되거든요. 온도 상승 시험만 잠깐 뭐 시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대용량의 전원 설비도 구축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부하 설비도 같이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곤란하다. 그래서 실부하법은 소용량 변압기에만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반환부하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환부하법. 자, 반환부하법은 이제 변압기를 두 대를 사용하는 거죠. 두 대를 사용하는데 그 변압기는 두 대가 뭐냐면 용량이나 클래스가 같아야 돼요. 용량이나, 그러니까 똑같은 변압기 두 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용량 변압기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 변압기를 갖다가 두 대를 두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 변압기가 한 대가 더 있으면 해볼 만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압기를 이용해서 그 실부하법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실험을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부하법을 갖다가 이제 대신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반환부하법인데, 동일한 변압기가 한 대가 더 있어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단락법이다. 단락법은 이제 대용량 변압기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할 때 단락시험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 무부하 시험, 단락시험 그거 배웠잖아요. 그때 이 단락법은 그 단락시험과 비슷한 회로를 가지고 이제 시험합니다. 2차 측, 저압측을 단락시켜 놓은 상태에서 1차 측에 이제 전류를 흘려가지고 이제 그 전류에 의해서 나는 그 열이 전격 운전 시에 나는 열을 모사할 수 있는 그 열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시험하는 방법을 이제 단락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 방법 중에서 실부하법은 소용량에만 제한해서 시험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반환부하법과 단락법은 대용량 변압기에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나, 이 반환부하법은 정확도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실부하법에 그 준할 정도로 좋은 그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동일한 변압기 한 대가 더 있어야 이 방법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거죠. 그 한 대만 가지고 2차 측 단락시켜 놓고, 저압측을 단락시켜 놓은 상태에서 단락 전류를 공급해 가지고 이제 온도 상승 시험하는 그런 방법이니까 시험적으로는 단락법이 가장
단순한 시험이다. 간단한 시험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단락법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 상승 시험의 이제 종류 중에서 이제 실부화법은 이제 소용량계에서만 적용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반환부화법과 단락법은 대용량 변압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네, 일단 반환부화법은 먼저 두 대의 변압기가 있어야 된다. 테스트 변압기하고 완전히 같은 변압기가 한 대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압기를 갖다 사용을 하는데 이제 실제 테스트 변압기가 이제 요거라고 하면 그거와 동일한 변압기를 한 대 더 두는 거죠. 그래서 연결은 전기적 연결은 1차는 병렬로 연결합니다. 병렬 연결합니다. 여기다 플러스고 플러스라 그러면은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연결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하면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병렬 연결이죠. 그리고 나서 2차는요. 2차는 이제 직렬로 연결합니다. 직렬로 연결이 되기는 했는데 2차 측은 디퍼런셜 시리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서로 여기가 이제 기전력이 이렇게 돼 있으면 기전력이 요 크기가 같을 거예요. 그죠? 여기가 같은 변압기이기 때문에 이제 변압비도 당연히 같은 거니까 동일한 1차 측에다 동일하게 병렬로 걸어줬으니까 1차 측은 2차 측으로 넘어온 전압은 크기도 같고 위상이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압이 서로 이제 빼기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했다. 직렬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2차 측은 뭐냐면 0V가 되는 거예요. 기전력이 0V인 거예요. 즉 1차 측이 2차 측을 바라볼 때는 2차 측이 오픈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등가적인 상황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오픈 시험을 갖다가 1차 측에 봤을 때는 개방 시험이 되도록 모의를 하는 것이죠. 여기가 2차 측 전압이 0V가 되도록 우리가 0V가 되는 상황이 돼요. 이쪽에 개방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모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연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공급 전압을 여쪽 1차 측에도 이제 여기다 공급을 하게 되고, 이제 2차 측에서 별도의 그 전원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요. 이렇게. 여기도 전원을 공급하고, 여기서 전원을 공급하는데, 이게 동시에, 이게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을 갖다 동시에 시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다가 온도 상승 시험에는 결국 온도를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요인은 뭐냐. 전격 부하까지 걸었을 때 온도를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뭐냐. 두 가지죠. 전격 전압을 걸었을 때 철선이죠. 전격 전압까지 올렸을 때 철선. 두 번째, 전격 전류까지 흘렀을 때의 동선이죠. 이제 그게 여기에 반영이 되면, 그것이 온도 상승으로 반영이 되면 우리가 온도 상승 시험을 갖다 제대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원래 정상적이라면 가장 정확한 것은 뭐냐면 실부화법이죠. 실제의 전격 전압을 걸고 전격 전류를 바로 흘려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런 전원 설비를 갖추는 것은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대용량 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용량 기에서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차 측은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은 1차 측에서 바라봤을 때는 개방 시험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는 전격 전압을 갖다가 1차 측에는 걸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뭐가 측정이 되겠어요? 이 와트미터에서는 당연히 철선이 측정이 되겠죠. 철선. 이렇게 개방 시험을 하는 거나 동일한 그런 모의적인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이 회로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측은 이렇게 되면 0V가 되니까 2차 측은 뭐가 되냐면 요 회로의 임피던스만 있겠죠. 회로의 그 내부 임피던스만 남겠죠. 그러면은 그 회로의 내부 임피던스에다가 전류를 공급해서 동에다가 전류를 흘려가지고 동선을 갖다 입력시켜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단락 시험과 유사한 시험이 되는 거죠. 2차 측에서는 그런 전류를 공급하는 거. 즉 전격 전류를 갖다 여기는 전격 전류를 공급해서 여기는 동선을 공급한다고 생각하면 맞겠죠. 손실로 따지면 동선을 공급하고 1차 측에서는 철선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철선과 그 동선을 갖다가 따로따로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원은 별로 이렇게 큰 전원이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뭐 어차피 단락 시나 같으니까 여기다가 공급할 수 있는 전격 전류 공급하더라도 뭐 전압은 별로 큰 전압원이 아니라 조금만 올리더라도 전격 전류를 공급할 수 있죠. 여기는 전압만. 전류는 많이 안 흐를 거 아닙니까? 아주 작은 여자 전류 수준만 흐를 거기 때문에 전압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용량이 별로 크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1차 측에서는 철선, 2차 측에서는 동선을 공급해서 결국 실부합법과 비슷한 상황을 결국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변압기가 한 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그 디퍼런셜 시리즈로 잡아주는 게 핵심적이에요. 디퍼런셜 시리즈로 잡아놓고
한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두 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와트미터에서 측정된 가격은 한 대분의 손실값의 이제 2배가 이제 측정될 때까지 이 공급량을 늘려야 되겠죠. 여기 늘려야 되겠죠. 두 개 값이, 한 대에 대해서 두 배 값이 나오도록. 그죠? 두 대가 같이 지금 손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대에 2배, 2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손실을 갖다 공급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시험하는 방법이 이제 반환부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락시험입니다. 단락시험은 우리가 그 무부하 시험하고 이제 단락시험 할 때 이제 그 단락시험과 이제 회로 구성은 같습니다. 2차 측, 저압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이제 그 1차 측에 전압을, 근데 그 전압은 이제 단락 전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단락 전압을 갖다가 좀 올려가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전류가 쭉쭉쭉쭉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단락시험을 할 때는, 그때 어느 때까지만 올렸죠? 전류를. 단락 전압을 쭉쭉쭉쭉 올렸잖아요. 그때 어느 때까지만 올렸죠? 전격 전류가 흐를 때까지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그 2차 측에 그 전원이 단락 시험하는 전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전격 전류만 흐르면 되기 때문에 이 단락 전압을 조금씩만 올려가지고 즉 전격 전류 이를 때까지만 공급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반환부합법 시험과는 다르게 이제 변압기 한 대만 가지고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에 올라갈 때까지만 평가를 하게 되면 뭐만 공급하면 시험이 되냐면 동선만 공급이 되죠. 동선만. 여기서 뭐냐면 전 손실이 다 공급이 되어야지만 온도 상승 시험이 다 된 거죠. 앞에는 철선도 공급이 됐고 동선도 공급이 됐죠. 그러면 여기는 전격 전압까지 올리지 못하게 되면 단락 전압은 아주 작은 전압이거든요. 전격 전류가 흐르는 수준은. 그래서 이 시험은 철선을 갖다가 이제 별도로 공급할 수가 없죠. 이제 전압이 낮기 때문에 전격 전압 때 그 여자 전류, 즉 철선 전류가 흐르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작은 전압밖에 안 걸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철선에 해당하는 양, 그러니까 계산량만큼을 동선으로 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시험을 할 때는 전격 전류보다 조금 더 높은 전류를 흘린다는 거죠. 왜? 그 전류는 그러니까 동선에다가 철선을 직접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동선을 좀 더 높여가지고 철선부만큼 더 공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환부합법보다는 이 단락시험법이 열량은 같을지 모르지만 좀 정확도 면에서는 어차피 열이 나는 게 철선이라는 게 철에서 열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철심에서 열이 나야 되고 이것은 권선 자체에서 온도를 다 올렸기 때문에 이 시험이 반환부합법 시험보다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변압기의 어떤 정확한 측정법이 누가 더 정확하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당연히 반환부합법이 조금 더 적절한 시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락 시험에 대해서 근데 이 시험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 시험법을 가장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법에 대해서 잠깐 보면 2차 측을 갖다가 쇼트 시킨다고 했죠. 단락 시키고 그 다음에 온도계를 갖다가 이제 매답니다. 이렇게 온도계를 매다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온도가 이제 탑 오일의 온도가 가장 중요하죠. 그 온도를 이제 반드시 측정해서 그 온도가 기준 내에 있는지를 갖다 이제 평가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라지에타의 입구하고 출구 쪽의 온도도 이제 그 레퍼런스 온도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온도계를 갖다가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 온도가 가장 중요한 온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손실을 갖다가 이제 그 분을 갖다 입력을 시켜줘야 될 텐데, 기준 온도는 75도를 기준해 가지고 우리 그 권선의 저항 측정할 때 왜 기준 온도 75도 나왔잖아요. 거기까지는 권선의 온도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 온도의 기준에 있는 기준의 그 저항값을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동선,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을 걸었을 때 철선을 우리가 공급해줘야 된다. 이제 그 양을 갖다가 이제 그 양과 동일한 양을 갖다 공급한다. 그런데 결국은 철선으로서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뭘로 다 집어넣어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 동선으로 철선의 부족분을 갖다 동선으로 조금 더 밀어 넣어준다. 그래서 실제 시험은 전격 전류보다 조금 더 높은 전류로 시험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탑 오일의 온도, 그 다음에 시험 중간에 이제 이 온도를 갖다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온도들을 읽는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중간에 주변 온도를 갖다가 이제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요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온도 상승 결과를 갖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측정할 때 변압기로부터 한 1m 정도 떨어진 곳, 1m 떨어진 곳에서의 이제 온도를 측정한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 뭐, 한 서너 포인트 정도, 서너 포인트 정도 이제 잡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높이는, 이게 거리는 한 1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몇 포인트 정도, 서너 포인트 정도 온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그 변압기의 높이의 한 절반 정도, 그 정도 높이 것을 찍는다, 뭐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는, 이제 시험 결과는 언제 이제 종료를 하냐면, 되게, 그러니까 즉 포화가 됐다. 온도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 시간까지 이제 사실 시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손실값을 밀어 넣어주는데, 뭐 잠깐 올려놓고 끊는 게 아니라, 그 온도가, 여기 측정하고 있는 온도가, 여기 있는 측정하고 있는 이 온도가, 온도계의 온도값이 이제 멈췄을 때, 소위 말하면 멈췄을 때 거기까지가 이제 온도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포화가 됐을 때 온도 상승 시험을 갖다 멈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포화가 됐다고 이제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시간 내에 1도 이상이 안 올라가면, 3시간 이내에 1도 이상이 안 올라가면 그거는 이제 이렇게 포화가 됐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겁니다. 3시간 내에, 이제 이게 가장 일반적인 기준, 3시간 내에 1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포화가 됐다고 보고, 이제 그 온도값이 이제 실제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온도값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요 온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요 온도계 값을 읽는데,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계속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온도가 올라갈 때 시험을 맞춰버리면 안 되죠. 온도가 끝까지 이제 올라가서 멈출 때까지, 그 포화가 될 때까지 온도를, 그때까지 이제 시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이제 포화가 될 때인데, 이제 포화가 된다는 것은 대단 멈춘다는 이야기냐. 요 온도가 3시간에 1도 이상, 이게 3시간이 지났는데 여기 온도 상승이 1도 이상 안 나타났다. 그러면 그 온도가 포화가 된 온도다 생각해서 그 온도까지 여기는 온도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게 그 온도값이 기준치 이내의 값이면 그러면 이제 OK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험하는 게 우리가 단락시험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제일 끝에 보면, 추가적인 카파로스를 통해서 코아로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라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락시험법은 가장 간단한 시험 방법이긴 하죠. 대용량 변압기까지. 그렇지만 단락 전압으로 이제 넣기 때문에, 전압이 전격 전압보다 매우 낮은 전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소는 아주 조금밖에 공급되더라도 아주 작은 양, 무시할 만큼 거의 매우 작은 수준의 철선밖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선만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격 전류를 만약에 단락시켜 놓고 전격 전류 정도 수준으로 공급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동선만 공급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전류를 갖다가 변압기 전격 전류보다는 조금 더 밀어 넣어줘서 이 철선의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여기서 채워준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반환부합법은 이제 소위 말하면 1차 측에서는 또 개방시험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차 측은 철선을 공급했고, 이제 직접 공급하는 거죠, 철선을. 2차 측에서는 이제 단락시험이 거의 모의가 된 거죠. 그래서 2차 측에서는 그냥 전격전류만 밀어 넣어주면 전격전류 때 동선, 그 다음에 그럼 전격전압일, 1차 측에는 전격전압일 때는 철선, 이렇게 공급돼서 실제 이제 반환부합법이 가장 실부합법과 유사한 형태의 시험이다. 하지만 단점으로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동일한 변압기가 한 대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그만 변압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대형 변압기를 갖다가 대용량 변압기를 2대 갖춰놓고 시험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단락시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변압기를 마치고 이제 유도 전동기 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